개회사 및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중에 오늘같이 손님이 없는 날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연찬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전부 다 인천공항 연수원에 전부 다 갔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의리의 사나이 유영원 의원만 이 자리에 남았는데 영원한 우리는 전우입니다. 박규락 교수님은 우리가 흔히 군대 생활을 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지금 전역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많은 선배님들이 과거에 본인이 군 생활할 때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부하인 줄 압니다, 통상.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뒤집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군의 후배지만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규락 교수님이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존경합니다. 한번 박규락 교수님한테 박수. 지난번 8.15 경축사를 대통령이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은 허망한 개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허망한 망상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 일행을 더러운 족속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할 것인가?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동결인데, 동결이 뭐냐? 핵동결이. 동결이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거냐? 핵실험을 안 하는 거냐?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거냐? 도대체 뭐냐? 어느 수준을 가지고 동결이냐?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핵무력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멈출 수도 없고 항상 우리의 주체의 핵심 힘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영토 완정이라고, 한반도 땅을 전부 다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화로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개꿈이다, 또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굴욕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박재환 전 부총리께서 오셔야 되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오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부총리님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부탁을 해서 어거지로 이제 하고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철도 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군에 관련된 사업들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뵀으면 좋은데 다른 일에서 못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발제를 맡으신 박진호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박규락 교수님, 손한별 교수님 이제 뉴페이스로 우리 안보 분야에 새로 떠오르는 그 별이십니다. 또 오늘 토론하실 이수석 센터장님과 이경석 교수님, 또 지은식 소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오늘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이분들이 지금 오늘 토의하는 데서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핵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외국 연구기관에서는 뭐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내놓은 것들이 사실은 그 외국 자료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얘기했지 우리가 판단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본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우리가 핵과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해서 볼 거냐 말 거냐 한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비를 얘기합니다. 국방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얼마의 국방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국방비에 병사들 봉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병사에게 봉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세요? 북한 병사는 봉급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돈을 주는데 이거는 일용품 군에서 보급하지 못하는 걸 사서 쓰라고 주는 것이지 북한은 봉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제로 국방비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40배다 몇 배다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방위력에 있어서는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방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또 북핵에 대해서 사실은 핵을 완전히 빼놓고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우리 좌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우수하고 첨단화된 과학기술로는 핵무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얘기하는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비핵과 핵무기와 또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같이 한번 놓고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핵과 관련돼서 오늘 손한별 교수님이 얘기하는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군에서 핵에 대한 교육을 핵무기에 대한 위협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군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과가 개설돼서 또 핵 전력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도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세 가지가 다 핵 무력이 어느 정도냐, 또 핵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또 핵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는 게 맞냐, 이러한 주제들이 굉장히 새로운 주제들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특히 군인들 뒤에 와 계시는데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2010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계속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 우리 군이 이건 오늘 주제하고 좀 먼 얘기입니다만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 위기에 와 있냐? 지금 군인들이 전역 지원서를 몽탕몽탕 냅니다. 지금 얼마 정도 내느냐? 평상시에 내던 거 2021년도하고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병력은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또 지원율 자체가 부사관은 지금 68%밖에 안 됩니다. 군에 오지를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나가고 오지 않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생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대북 우리 전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 것이 뭘 했느냐? 전략 사령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드론 사령부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부대들은 어디서 왔느냐? 전부 다 야전군에서 뺀 겁니다. 야전군엔 지금 숭숭숭 다 빠져 있어요. 국방부도 지금 군인들을 한 4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비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디서 왔어요? 바로 야전에서 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군은 지금 사회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군이 얼마나 출산을 하느냐? 2024년도 통계 1.36명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가장 아기를 많이 낳는 직업군이 군인입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기냐?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얼마나 가느냐? 최대 한 해에 5,500명까지 갑니다.
5,5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 간부가 5,500명이면. 일개 사단의 간부가 하사부터 사단장, 소장까지 약 2,000명입니다. 약 3개 사단의 간부가 없는 겁니다. 상비 3개 사단의 간부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근데 이게 모든 계급에 골고루 없는 게 아니라 중사, 상사, 대위, 소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허리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제일 일이 많을 때예요. 중사, 상사, 대위, 소령 때가 제일 일이 많을 때인데 자리가 비니까 옆에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내 일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이 대신 해주라고서 얼마 돈을 주냐? 20만 원 줍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점점 힘들어지니까 난 못하겠어 하고 전역 전서 쓰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장관한테 따지고 차관한테 따지고 이걸 조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 그리고 인원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부수병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야지만 될 수 있냐? 대통령이 얘기해야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장관한테 얘기하고 안보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전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신임 장관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되면 우리 군은 진짜 무너질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야전에 가면 중령 대령들이 우리 도저히 부대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우선 구타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 얼차려를 못 주지 않습니까? 얼차려 주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얼차려를 못 줘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즘 봉급이 병장이 200만 원이 나가니까 이 200만 원 나가는 걸 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냐면 징계를 감봉을 넣어달라 해서 감봉을 합니다. 지금 감봉을 하면 200만 원 같은 경우 징계하면서 1개월 감봉하면은 200만 원이니까 2, 3은 6, 6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돈이 주는 걸 요즘 병사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진급입니다. 계급 진급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왜 똑같이 징병으로 왔는데 진급을 차등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징병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부대를 휴일날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생활관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부대 간부들도 점호 때나 이런 허가된 시간 외에 자유 시간일 땐 병사들 생활관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자꾸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밥을 안 합니다. 한 11시쯤 일어나서 아점으로 한 끼 먹습니다. 실제로 기상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세 끼 안 합니다. 한 끼 빼버립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략 상황에 대해서 논하지만 실제 바닥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안타까워서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불편해하죠. 그러나 이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내년쯤 되면 군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하고 무관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 자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자꾸 개선하자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의와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재단에서 준비를 하면서 논문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내용만 제대로 충실하게 지켜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상당히 좀 안도감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이 박진우 교수님이 주신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서두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박진우 박사님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년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 평가를 통한 위협 분석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 인식과 문제 제기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5월 22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데 국제사회는 어떤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개발은 1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을 핵국가로 선언한 후에 유엔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개가 짖어도 마차가 달리는 것처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서 수천의 북한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또한 푸틴의 시대착오적 신나치 주장에 북한은 적극 편성해서 국제적 위상을 구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혹시 메가톤급 수소탄에 필요한 증폭 핵 기술, 핵 융합 물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22년 핵 무력 정책법을 공표한 것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기반으로 주장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그동안의 핵시험은 어떤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관련 핵물질은 어느 정도 수집했고 핵무기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둘째로는 핵무기의 투발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 지속되는 미사일 시험 사격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역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셋째로 이런 핵 능력으로 북한이 발표한 핵 무력 정책법에서 핵 무력으로 지향하는 목표, 핵 태세, 의지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의문을 갖게 합니다. 먼저 25년 북한의 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유형과 개발 전략입니다. 무기체계 전력화 과정은 그림 1의 일반적인 공학적 과정처럼 연구 개발, 표준화 규격화를 맞춰야 양산에 착수할 수 있고 목표한 부대에 필요한 양을 생산해서 배치해야 전력화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북한도 과연 이렇게 전력화하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A 개발 시험 DT와 체계 규격 결정을 위한 B 운영 시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초 고농축 우라늄 원자탄 리틀보이는 약 26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펜맨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품을 요구되는 성능에 부합되게 설계하려면 폭발 시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 체계는 폭발 위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출됩니다. 북한이 불가피하게 노출됐던 6차례에 걸친 핵시험 연구 개발 관점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림 2와 같이 북한 핵시험에 기반한 핵탄두 개발 양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5차 핵시험은 명백한 표준화 규격화를 선언한과 동시에 대량 생산, 양산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앞서 B단계 운용시험 단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차 핵시험은 폭발 규모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났고 시험 목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수소탄의 2번 과정의 A단계 기술시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수소탄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 수소탄은 통상 분열, 증폭, 융합 과정을 통해서 거의 메가톤급 파괴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시험 내용 중에는 증폭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증폭 과정이 없는 핵융합탄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미소 군비 경쟁 과정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 52년도에 마샬 제도 애니워토크 환초에서 수행한 IB 마이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폭발 위력은 10메가톤 이상 되는 수소탄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핵물질과 장비는 무려 80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기 체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구소련도 53년에 유사한 시험을 해서 400KT급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증폭 절차 없이 수소탄 개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소탄을 보유한 P5 국가는 표 1과 같이 증폭을 거친 메가톤급 수소탄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6차 핵시험 시제는 증폭 과정 없이 핵분열 기폭탄으로 핵융합을 시도한 열핵 무기로 추정이 됩니다. 제인스의 칼 듀이도 북한이 증폭 절차 없는 2단 핵무기를 수소탄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은 수소탄 기술 시험으로 양산에 바로 진입할지 추가로 완성품 운용 시험을 진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 면에서 미국의 W76, 러시아의 RS-56과 같은 머브 자탄 수준의 위력에 접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시행했던 6차 핵시험 시제는 비표준 수소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수집 징후는 그림 3과 같이 고농축 우라늄은 농축 시설의 활동 상태, 그리고 무기급 프로토늄과 핵융합에 필요한 삼중수소는 원자로의 가동 상태를 통해서 그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4년 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입니다. 그 분석 과정은 그림 4처럼 농축시설 가동 시기와 규모를 파악하고 시설별로 설치된 원심 분리기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서 연간 농축 작업량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요망하는 농축도를 갖는 농축 우라늄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량을 적용해서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식별된 농축 시설이 영변, 강선, 분강 3개 지역으로 식별이 됐고 여기에는 대부분 P2 원심 분리기로 연간 평균 4kg 분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총 북한이 갖춘 우라늄 농축 능력은 8만에서
10만 4천 킬로그램을 연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그런 시설의 가동률을 80%로 적용하고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1kg 생산에 연간 190kg 분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적용했을 때 표 3과 같은 북한의 농축 물질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말에는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최대 7.58톤에서 최소 5.05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24년 말 북한의 무기급 프로토늄은 표 4와 같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저연소 상태에서 인출해야 무기급 프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생산 능력은 6 내지 9kg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실험용 경수로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데이터와 그동안 시험을 통해서 소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적용했을 때 표 5와 같이 북한은 무기급 프로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24년 말에는 최소 63.5kg에서 14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수소탄 생산에 필요한 핵융합 물질은 삼중수소입니다. 이것은 24년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실험용 경수로에서 연간 48 내지 82g 정도로 추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 물질이면 증폭형 핵탄두 또는 수소탄에 소요되는 물질이 탄두가 적어도 2개에서 4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88기에서 150기 정도 증폭형 핵탄두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비축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4년 말 이와 같이 북한이 수집한 핵물질로 생산 가능한 핵무기 수량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농축 우라늄은 표 6과 같이 북한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최소 202발에서 최대 505발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다음, 무기급 프로토늄으로는 최소 8발에서 최대 23발 생산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늄은 원자탄 자체보다는 수소탄 기폭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 체계를 운영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단일 체계를 관리하는 정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프로토늄 원자탄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수소탄 기폭제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수소탄은 대략 2개에서 4개 정도, 머브 자탄을 2개에서 4개 정도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표 8과 같이 세계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같은 수천 발을 갖고 있는 A그룹과 약 300발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는 B그룹의 국가로 구성되고, 나머지 100발 내외 최대 200발 이내의 그룹이 C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은 약 300발 정도로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200발 정도는 원자탄으로 한반도 전역에 사용하고 수소탄은 미국을 상대로 억제 능력 발휘를 위해 대략 100발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탄은 이미 24년 말 생산 목표량을 이미 다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와 같은 핵 능력을 북한이 투발할 수 있는 핵 투발 능력입니다. 통상 트라이어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22년까지 북한이 집중했던 것은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하면서 개발 노력은 크게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시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투사하는 미군 전력의 전개 경로에 대해 모든 사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ICBM, IRBM, MRBM, SRBM을 모두 전력화했습니다. 둘째는 탄도탄의 준탄도 궤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지 레이더에 의한 피탐지 확률을 감소시키고 표적 진입 속도를 높여서 탄도탄 방어 체계를 돌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방사포 재사격 시간을 단축시켜서 역시 탄도탄 방어 체계 돌파를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액체 추진제를 고체 추진제로 대체해서 기습 효과를 상승시키고 있고, 다섯째는 플랫폼 그리고 발사 지역 다양화를 통해서 핵 능력의 잔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연소 종료 시 경사각을 14도까지 낮추려는 시도가 두드러집니다. 또 탄도 중량의 동일 기종이라도 탄도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개된 화산 31형뿐만 아니라 다른 중량을 갖는 핵탄두 탑재를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23년부터는 라형, 다 4.5형, 사일로형 모두 개발을 했고, 특히 라형은 150기 전력화까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탑재형 등을 개발해서 잔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N-24 화성 11 나형은 마하 4.9에서 7 정도의 속력을 갖고 최대 사거리 300 내지 580km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험 사격 횟수가 적고 시험 사격 방법과 지원도 대체로 안정돼서 전력화 배치된 체계로 보입니다. 직경은 70 내지 85cm로 탄두 중량 400 내지 500kg 정도라 화산 31 탑재가 가능하겠습니다. KN-25는 마 4.1에서 4.8로 최대 사거리 280km인 그룹, 그리고 마 5에서 5.8로 최대 사거리 290에서 400km 정도인 2개 그룹으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KN-23과 달리 경사가 15도 이하는 없고 대부분 30도 이상 전형적 탄도로켓 형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45도로 사격하는 경우는 무유도 로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 중에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중요한 핵심 성능을 갖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1년 만에 17분이 소요되던 재사격 시간을 20초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했던 이스라엘 지대공 무기 체계 아이언돔을 지난 23년 10월 하마스에서 대량의 구식 로켓으로 동시에 집중 타격해서 기습 공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 성능 변수를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잘 알고 있고 직접 현지 지도한다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중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HGB로 공개된 바와 같이 화성 08 이외에도 화성 16이 11.3도의 경사각을 갖고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MD 체계 레이더 가시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것은 24년 10월에 화성 19 ICBM이 최대 사거리 15,380km로 추정되는 최장사거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탄두 형상을 고려할 때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의 특징은 동일 종류라도 최대 사거리 능력의 차이가 식별이 되는데 이것은 다탄두이거나 탄두 중량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소탄 개발과 병행해서 ICBM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800여 킬로미터 성능을 갖고 있는 북극성 사면과 최대 사거리 대략 840km 정도의 화성 11S가 식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 투발 능력은 표 15와 같습니다. 5 내지 15KT급 원자탄 탑재는 현재까지 소개된 모든 투발 수단의 탑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별로는 미 본토로부터 하와이, 괌, 오키나와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해 어디든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시설은 5KT급 저위력탄을, 민간 도시적 표적은 위력이 큰 15KT급 탄두를 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탄은 수량은 현재까지 적지만 기폭제는 8개에서 23개, 융합물질은 4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태세와 핵전략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드러난 핵태세와 의지입니다. 이것은 북한은 영토 완전 의지를 갖고 확증 보복 태세와 비대칭 확전 태세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림 5와 같이 북한은 이전까지는 신뢰적 제속제 또는 촉매 태세나 비대칭 확전 태세 정도로 식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것은 최대 억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최대 억제를 지향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 억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무력정책법에 식별된 비대칭 확전 태세는 남한에 대해서 최대 억제를 구사하면서 억제 전략을 구사하면서 비대칭 확전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최소 억제 전략을 구사하면서 확정 보복 태세를 동시에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식별이 되었습니다. 지난 랜드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능력 강화에 따른 국가목표 변화 전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18에서와 같은 결과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탄두수가 200발을 초과할 때 확장 억제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 군축협상과 제재 해제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4년 말까지 이미 원자탄 200여 발에서 500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습니다. 프로토늄 핵물질은
기폭제로 8개 내지 23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융합 물질도 역시 4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안정적인 핵 전략 구사를 위해서 핵탄두 300발 정도를 목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24년 말에 원자탄의 경우는 생산 목표량을 확보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가톤급 수소탄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투발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서 5 내지 15KT급 원자탄은 대부분 투발 수단에 탑재가 가능해서 미 본토로부터 한반도 전 지역에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대 억제 전략과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 전략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령 5조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과 확장 억제 전략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제기해서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 이간을 지향하는 그런 노력까지 주도 면밀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자신감에 찬 억제 전략 역량은 다음 단계 강압 전략으로 나갈 경우에는 한반도의 긴박감 조성을 위해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은 핵무력 정책법에 나타난 영토 완전입니다. 즉 핵무력은 한반도 무력 통일이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서 그 사인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박일학 교수님께서 제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조금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답게 굉장히 세밀하게 치밀하게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우리 박진우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가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금 레벨인가, 300발 이상이다. 그래서 B그룹 정도는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가? 우리 박 교수님의 그 논문을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이고 하나는 억제인 것 같습니다. 사용은 누구에게? 한국에게. 억제는 어디에? 미국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SRBM이나 ICBM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00mm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협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네요. 우리 이수석 박사님, 바로 토론하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이 되게 좋죠. 이수석입니다. 아직 수석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가안보 전략 연구를 했을 때 수석 연구원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글은 굉장히 훌륭한 글입니다. 제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대학원에서도 현재 핵 문제로 한 학기 지난 학기 수업도 했고 또 10여 년 동안 제가 각종 세미나 발표 때 제가 핵무기로 강연도 하고 공무원 연수, 국회 연수까지 와서 제가 핵 문제나 안보 남북 관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논문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면 두 부류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그래서 조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 있게 보시면 특히 친절하게도
고딕체에다 줄까지 다 쳐놨어요. 그 다른 걸 읽으실 거 없고 우리 박 교수님이 고딕체 밑줄 친 것만 읽으시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토론문에도 앞부분에 좀 칭찬하는 거를 여러 군데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학 박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 많은 내용들을 아주 기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 정도로 글을 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이 주장한 것 중에 제가 이제 정치학 박사로서 정말 새롭네.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다시 해줬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이 과연 폭발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참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우리 정치학 박사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갖고 있고 확실한 그 수소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박 교수님처럼 기술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 그 5 국가들이 그 5개 핵 보유 국가들 보면 원자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글 토론문에 적어놨지만 짧게는 중국이 64년에 원폭이고 67년에 수폭이고 길게는 프랑스가 60년에 원폭, 68년에 수소폭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얘기입니다. 우리 컴퓨터도 없고 뭐 AI도 지금 나왔지만 그런 거 없던 시절인데 이미 수폭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당연히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 글을 보면 완전한 체의 수소폭탄이 아니다. 증폭이 아니라 기폭제 형태의 실험을 했지만 증폭을 거쳐서 수소의 어떤 삼중수 융합까지는 아니다. 하는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게 현재 또 한편으로는 제가 문과니까 북한이 혹시 또 완전한 형태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굳이 수폭 실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고려 뭐 그런 것도 저는 드는데 어쨌든 이 박 교수님 글에서는 확실하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 정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놀랄만한 저 글을 보면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플루타늄이 얼마나 있을까?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을까? 얘기하면서 빙 둘러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방백서도 보면 고농축 우라늄은 뭐라고 돼 있나요? 상당한 양을 비축했다라고 두리뭉실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 최대 7.5톤. 와, 이거 정확한 또 수치까지 또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 5톤. 그걸 여러 가지 승수 효과를 또 밝히면서 하는 데서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몇백 개의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물질, 탄을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박 교수님이 그래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대중화시켜 갖고 좀 내용들이 조금 길쭉이들은 어렵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 그 인문사회학적으로 대중화시킨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아주 큰 파문이라고 북핵 위협에 대한 큰 경각심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뭐 플루토늄 뭐 대충 한 뭐 10개, 20개 있겠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고농축 우라늄탄은 수백 개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을 겨냥한 것 같고 미국을 겨냥한 것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또 세 번째 제가 또 보면서 새롭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자로 오메가 원자로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영변 원자실을 폐기하겠다. 뭐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낡은 고철덩어리야. 그 해봐서 별 의미 없어. 북한 전역에 있는 5개 고농축 우라늄 시설해야 돼. 이래갖고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그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플루토늄 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의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또 아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 잘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글에 적으셨고 발표해서 정말 아주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 영변에 있는 저 낡은 고철덩어리 트럼프조차도 저 낡은 고철덩어리라고 해서 비하해서 협상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변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수소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저는 그거 큰 아주 그 주장 뭐랄까 큰 발견이자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북한에 투발 수단했는데 미사일 ICBM의 이제 재진입 기술 여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은 그 아직 구체적으로 재진입 기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 얘기하시다 보니까 굳이 그것까지 얘기 안 하셨는데 이 재진입 기술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미국과 러시아는 갖고 있고 중국은 지금 전승절 다음 달에 할 때 미사일도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데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재진입 기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재진입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도 있고, 또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정상 발사를 해서 하와이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시험 발사하면 미국의 보복 공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했다, 실은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각 발사를 해서 아까 표에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나오지 않는데 한 3,000km, 2,000km의 고각 발사를 계속 해왔다는데 그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한번 또 이따가 토론 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가 뭘 줬느냐 할 때 논란도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재진입 기술이었어요. 재진입 기술 줬을 거다. 아니다. 그런 중요한 거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조기 통제 경보기도 얘기하고 나왔는데 한 5월 달에 방공망, 평양에 방공망을 줬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미국에서 나온 보도도 있고 또 북한이 실제로 그 방공망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파병은 북한군 파병으로 뭘 줬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재진입 기술은 줬을까? 아니면 북한의 재진입 기술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아니, 좋다기보다는 좀 호기심 차원에서 뭐 호기심은 아니지만 그게 재진입 기술이 북한이 갖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아까 우리 그 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대한 큰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서 이 전략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논쟁이 4차례가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고 제가 이제 북한 핵을 연구하면서 또 북한 정치를 연구하면서 쭉 보면 한 20년 동안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다 해결해 줬어요. 북한이 안 냈더라면 우리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올려니 내가 올려니. 첫 번째 논쟁은 저거였어요. 뭐 평화용인가 군사용인가.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우리끼리 막 싸웠어요. 그 다음에 협상용이냐 보유냐. 아마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막 세미나장 가면 계속 싸웠어요. 보유도이다 협상용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핵 개발에 일리가 있다. 막 서로 싸웠는데 고맙게도 북한이 해결해 줬어요. 다. 우리 보유용이다. 우리 무슨 평화용이냐 얼어 죽을 우리 군사용이다 얘기해 줬어요 북한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북한이 굉장히 고마울 때가 많아요. 최근 학성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끼리 만약에 그게 있으면 막 이렇게 싸울 텐데 북한이 최근에 다 해줬어요. 확성기 철거 안 했다 우리 무슨 개수작이냐 그러면서 북한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쫙 보면서 야 북한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 사회 논란을 다 해결해 주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공격력 방어용 문제. 그 최근에 북한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하셨겠지만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다 우리 방어용 아니야 공격용이야. 그리고 바로 그 2021년도 그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 동족을 향해서 쓰지 않는다. 그 세미나 때 진짜 우리 서로 막 논쟁했어요. 막 목이 터져라고 아니다. 위험하다. 우리 한국 위험하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저렇게 사고가 저렇게 다쳐갖고 되겠냐 했는데 고맙게도 북한이 해결해 줬어요. 북한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우리 핵 무력 공격용이다. 해결해 줬어요. 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글에 보면 핵무력 정책법도 있고 또 당대회 때 김여정이 나와서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북한의 핵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핵 타격 대상이 되고 또 공격용이고 군사용이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기만적인 핵 정책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줘서 제가 아주
눈화살을 많이 보냈더니 딱 그거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일학 교수님이 남북한 비핵 핵 통합 군사력 비교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 너무 짧.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이 수석 그 박사님께서 이수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관한 논쟁 때문에 이게 발표하는 겁니다. 누가 이게 핵무기를 무기로 생각 안 하고 북한 핵무기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더 세다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좌파하고 그 사이비 지식인들이 무조건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사항을 발표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좌파들 계속 얘기합니다. 그 GFP인가 뭐 그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와서는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화력 지수가 5위입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핵 무기를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보다 세요. 그리고 북한은 34위. 그러니까 얘는 못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듭니다. 바깥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깥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막 집에 들어와서 막 그냥 훔쳐갑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남편한테 그러는데 여보, 바깥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 남편은 무섭죠?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일개월에 바람 분다 했어. 바람 좀 부는 거야. 괜찮아. 도둑 안 들어와. 아내도 도둑 들어온 거, 바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내도 남편을 믿고 싶죠. 둘이 다가 그래 바람이겠지, 그렇지? 그만 내일 보고 자고 보자. 이거 자는 거죠. 국민들도 바라고 이 지식인들도 그냥 그 열불나게 무조건 우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 좀 보고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에 하나는 66페이지에 있는 그럼 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럼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끝입니다. 이게 뭐 비교가 대상이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두 발이 사용됐잖아요. 그죠? 두 발이 사용돼서 물론 다른 요소도 작용이 있겠지만 핵무기 사용이 가장 결정적인 전쟁을 종료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4년 동안 투입한 그 재래식 전력의 전체와 그 두 발이 맞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식을 그냥 그렇게 4년 동안 부어도 항복 안 하던 그 북한이 두 발만에 항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위협되는 상태. 그걸 김태우 교수는 뭐 핵 그림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승수 효과, 재래식 전력의 승수 효과로 제가 보자. 그럼 그거는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핵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제가 66조 제가 이제 그 박진호 교수가 말한 대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실존 억제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신뢰적 최소 억제는 조금 미흡하지만 상대방한테 어쨌든 너 재래식으로 공격하면 난 무조건 핵전쟁 갈 거야 임마. 너 핵전쟁으로 무조건 가기 싫으면 꼼짝하지 마. 이게 신뢰적 최소. 최소 억제는 너 내한테 공격하면 나는 초토화되지만 핵무기는 너보다 죽어서 그럼 너 도시 하나는 완전 박살낼 거야. 너 도시 모스크바와 프랑스를 바꾸자. 이게 프랑스 전략입니다. 우리의 핵잠수함 네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은 항상 대양에 나가 있어. 너가 우리 프랑스 공격을 하면 우리 프랑스 초토화돼. 하지만 모스크바하고 그 레닌그라드는 완전 박살낼 거야. 그 두 개하고 프랑스를 바꾸자. 소련한테는 모스크바가 더 중요할 수 있어. 프랑스 파괴해봐 지하에 남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의 이제 박진호 박사는 지향한다고 봤지만 저는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되지 않느냐. 그 핵 전력의 숫자에 대해서 68페이지에 제가 그래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랜드하고 우리 아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핵 전력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에서 근거를 갖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박진호 박사가 제일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마 랜드와 아산은 나름대로의 계산 한 우리는 농축 양을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 2025년도에 한 200개 정도로 생산했다거나 이거 그래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책에는 계속 150개 이상 정도로 200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는데 여기 한 200개 된다.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의 필요성은 제가 옛날부터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한선재단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별로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리고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 국력이라든지 모든 그 비군사적인 요소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둡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뭐 우리 현역 군인 예비역 장비 이런 걸 제가 중심으로 쭉 이제 몇 년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조금 무시할 수가 있다. 왜냐, 국방비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 핵 전력을 포함하면 우리가 낮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해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국방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은 국방비 우리한테 비교가 안 돼. 자료 자체가 없지만. 예. 근데 국방비는 저는 산출로 봤습니다. 국방비가 투입이 되면 이 국방비에서 산출되는 게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오들 만들든, 그죠? 근데 이 국방비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비가 중요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산출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군사력, 단기전에서의 군사력 비교는 산출된 거, 무기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남북 군사력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재래식 전력으로 한번 보자.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남한이 한 900, 북한 한 776, 우리가 조금 강한 것 같다. 그중에 저는 이제 숫자의 이 무기에 있어서는 좀 방공 미사일도 넣고 제 나름대로 이제 넣고, 그 자료는 IIS에서 나온 거를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승수 효과를 넣었습니다. 우리도 승수 효과가 0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핵우산의 이 지원을 받는 것도 승수 효과가 넣어서 이걸 실존 억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20%를 줬고요. 그래서 북한은 50%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76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지수는 투입과 산출 전체를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가 1080이고 북한은 1164입니다. 한제 1대 1.1 정도 됩니다. 1대 1.08. 북한이 조금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북한이 한 30% 우리보다 더 강한 숫자가 나오고요. 그런데 단기 속결전이 된다. 단기 속결전이라는 것은 국방비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비는 제가 아마 한 의원도 기억하실 건데, 여기서 국회에서도 계속 토론하고 북한의 국방비를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몇 년 전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한 3대 1로 보자.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단기 속결전으로 본다면 우리가 1대 1.7 정도로 70% 불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북한이 일으키잖아요. 북한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기 속결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국방비가 투입될 시간이 없습니다. 국방비가 투입돼서 산출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 비율은 1대 우리가 1, 북한이 1.7 이 정도로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국방 예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방 예산이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GFP나 모든 이제 군사력 비교에서는 국방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 국방비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국방비가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실제 북한의 이제 단기 속결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입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전제가 무너진다면 실제 이 군사력의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력의 밸런스를 우리한테 더욱더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 비율 밸런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양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맞춰서 계속 증강해 나가야지. 북한이 도발은 엉뚱한데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도 각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핵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는데 계속 우리가 신형 장비를 사오고 훈련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는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그 지나친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치를 안 줬는데도 시간을 한 2분 정도 단축을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76페이지 마지막 그 줄쳐져 있는 마지막 부분, 남북한 군사력은 핵 전력을 북한의 핵 전력을 감안하면 우리가 100이면 북한은 170이다라는 거를 수치로 조금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경석 인천대 교수님에게 토론을 넘기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이정학과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젊은 소장학파 그리고 젊은 어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북핵 위협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북핵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나아갈지를 좀 같이 좀 토의하고 나눌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젊은 소장학파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북핵 위협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들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박희락 교수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맡을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의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귀한 자리에서 대선배님의 발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 토론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어떤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핵무기에 대한 개발 의도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차원을 넘어서 지금의 어떤 20대, 30대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지표를 봤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앞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 이 프로세스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에 대한 어떤 역판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보다 더 억제 태세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토론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박희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발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공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학공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저도 계량 공부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북한의 어떤 전력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수치입니다. 계량화된 수치인데요. 한국에서 발표된 어떤 계량화된 수치, 북한의 전력, 특히 지금 박희락 교수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인 군사 지표를 통해서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수치로 된 어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본 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야 하는 게 박희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군사력이 5위다, 북한의 군사력이 34위다라고 하는 어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핵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북한과 한국의 전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희락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발제,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핵재래식 통합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번 발제가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다 조금 더 개량화된 모델을 개량하게 좀 개량된 정교화된 모델을 할 수 있는 제언들은 제가 토론문에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조금
향후 좀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의 승수 효과에 얼마만큼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태세, 그다음에 핵무기 전개, 그다음에 투발수단 전개 능력, 아니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핵탄두의 어떤 종류, 수량,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핵태세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미국의 한미 동맹이라고는 확장 억제가 주고 있는 승수 효과를 토대로 한 한국의 그 군사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가 좀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의도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략핵과 전술핵을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략핵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억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공격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게 이제 2012년 9년의 핵무력 정책법에서 나왔던 북한이 새로 많은 핵교리고 거기에서 5가지의 조건으로 들었던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것이 단지 북한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문서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확전의 사다리를 통했을 때 북한이 사용하는 선제 전술 핵의 어떤 사용의 한국의 안보를 굉장히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턱대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데 서해나 아니면 소위 말해 휴전선에서 나오고 있는 재래식이라고는 우발축 충돌의 확전된 사다리를 통해서 재래식으로 저희가 주고받을 때 어느 순간에 북한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결단할 그 상황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전술핵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억제 태세가 얼마만큼 갖춰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굉장히 조금 의구심과 어려움이 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를 시켰는데 그리고 NCG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술핵과 그다음에 북한이 사용하는 핵 사용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구체적 방안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은 과연 미국한테는 억제로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확전의 사다리, 재래식 우발적 충돌에서 확전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한미가 명확하게 보이는 핵 확장 억제 태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북한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폭발량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그러면 그 우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전 사례를 빨리 탈 때는 이 시간에 단기간에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선제적 전술핵 사용을 막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본다면 지금 NCG라고 하는 협의 사항이 이제 10월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과연 한국이 말할 수 있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무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시킨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미의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냐라는 방안들을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 태세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무기 수단을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북한한테 명확한 억제 시그널링을 전달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해야 될 북한이 계속적인 증대되는 북한 핵 능력에 맞서서 한국이 해야 될 것은 한미의 확장 억제 태세, 특히 NCG 그리고 CNI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더 확고한 미국의 핵전력 투사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느냐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토론문에서 작성했던 부분들이 뭐 한국식 핵공유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뭐 나토식 핵공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제안드린 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전술핵 핵무기를 한국의 소위 말하는 탄도 미사일에 재배치하는 뭐 한국형 핵공유 모델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 반입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논의될 사항들이 있는데 명확한 거는 나아갈 방향성은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성 명확성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재래식 확전의 사다리를 올라갔을 때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북핵의 핵무기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지금 그 박진호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이수석 그 교수님이 질문 주신 것도 있고 지금 또 박일학 교수님이 발제한 거에 대해서 이경석 교수님이 질문이 지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정 억제 승수 효과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세분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 북한이 확정된 사다리에서 재래전이 확전된 상태에서 전쟁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사다리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한미 간의 NCG가 지금 맺어져가 있는데 어떻게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 전략적 명확성으로 지금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두 분들이 토론자 두 분들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방안보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인데 자강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가 무기만 많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물질적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교육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민방위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발제의 내용이 한국군의 북핵 관련 교육 실태 및 과제를 국방대학교의 손한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핵전략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핵더블엠 대응연구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정신적인 것은 사실은 군 내에서 하는 것들 다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기 체계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들만 알면 되고 국민들이 몰라도 되고 아니면 군 내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만 알아야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 IQ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핵 IQ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군이 어떻게 하면 핵 IQ를 향상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꽤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애니 제이콥슨이 쓴 24분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화성 17형 ICBM으로 워싱턴 DC를 공격하고 그 중에 뭐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 과정 중에 대통령이 피신하고 뭐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서쪽의 캘리포니아의 SLBM으로 원전을 공격합니다. 북한이 공격합니다. 이
그 모든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초 단위로 시나리오로 작성한 것이 이 24분이라는 책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제프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학자가 쓴 북한 연구자가 쓴 책인데 이거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날아가는데 이게 스텔스기로 오인해서 격추를 시키고 뭐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자유권적인 차원에서 보복 공격하면서 북한이 다시 공격하는. 그러니까 위에 24분이라는 책은 북한이 처음부터 굉장히 핵 전쟁을 다 기획해서 미국을 먼저 때리고 핵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제프리 루이스의 책은 아주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오인과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된다는. 제가 이 학생들한테 있을 때는 항상 질문합니다. 이렇게 어느 게 더 사실에 부합하는 거 같냐?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뭐 답은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데 항상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니 억제하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는 재래식으로만 억제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미국의 모든 핵 자산을 갖다 놔도 북한의 셈법, 계산법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저들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론적 논의, 지금까지 핵무기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한국의 맥락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북한이 어떤 핵 위협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억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가 핵전략 학과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보 환경의 변화, 핵 미사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사실은 백과쟁명식의 수많은 정책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항상 강조되는 것, 정책적 마지막 발표에 항상 제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핵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국방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발표드릴 첫 번째 파트입니다. 93페이지 아래쪽 페이지에 보시면 북핵 억제와 대응 관련해서는 이미 정책 전략 부대가 많이 신설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실에 북핵 대응 정책과가 18년에 만들어졌고요. 합참의 핵 WMD 대응 본부가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합참의 전략기획본부나 작전본부에 있어서도 핵 억제와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요. 화생방사에서도 NCT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단도 창설하는 등 굉장히 많은 핵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그 확대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확대된 부서들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소유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9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육군, 해군, 공군의 약간의 특성은 다르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핵 전문 교육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육해공군 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이제 핵 전략학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군이 여기에 이제 그 위탁 교육생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 예전에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공학 중심의 교육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략, 정책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영역도 바뀌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전문 학위 교육 이수 후에 인력 활용 등에 있어서는 좀 연계성도 부족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군 특정 병과, 화생방 병과가 됐든 시설 공병이 됐든 이런 병과와 공학 간의 연계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정책이나 전략 분야로 활용할 때는 업무 경험이나 보수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국제 정치나 군사 전략은 사실 군 내에서 핵을 군 내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핵 전략과 안보 분야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 전략, 우리 군에 필요한 이론들을 다 다루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공학과 핵 전략을 고루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군내 민간 대학과도 어떻게 하면 연계성 있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뭐 전문 인력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설된 조직들의 새로 보직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실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또 다양한 부대, 다양한 직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국내외 민간 교육기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계적으로 원자력 과학기술 수준은 갖추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프로젝트 단위로 돌고 굉장히 개별 기술, 개별 공학 기술, 개별 이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 무기 체계, 뭐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NC3 체계, 지휘 통제 체계나 아니면 미사일 투발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자력 공학과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료공학과에서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이 전체적으로 핵 전략과 핵 공학과 관련된 우리 군과 관련된 교육들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그 국방대학교에 있는 군사 핵 전략학과입니다. 9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8월 15일이 국방대학교 창설 70주년이었습니다. 1955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종로구 관훈동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래야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군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공단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국방대학교였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핵전략학과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이런 핵 위협을 당했을 때 그런 위협에 정확하게 그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정말 이런 위협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핵전략학과입니다. 국방대 총장을 비롯해서 방위정책관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수년간 고민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첫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핵 그 전략학부 내에 예전에 군사전략학과라고 부르던 것을 전략학부로 올리고 한 위상을 올리고 핵전략학과에 약 10여 명 내외의 석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명 정도가 육해 공군에서 위탁 교육생이 오고요. 박사과정도 1명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9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략 기획 능력의 방점을 두되 핵 공학과 핵 무기 체계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학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총 12개 과목을 저희가 핵 전략학과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99페이지입니다. 그 핵 전략뿐만 아니라 전략학부의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방정책론, 국가안보론, 군사전략론 등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전략학 일반과 함께 핵 교육과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총 42학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목은 말씀드릴 건 3개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99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핵공학 개론, 그래서 공학적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민간대학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핵공학과 핵무기 체계, 핵 통제와 같은 그런 것들과 같은 핵공학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제가 맡고 있는 전략론은 핵 억제 개념 그리고 핵 전략과 같은 이론에 대한 전반을 가르치고 지금 실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핵 재래식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략 이론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무기 체계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핵무기, 핵 운반 체계, 투발 수단, 기폭 장치 그리고 핵 지휘 통제와 같은 기초적인 무기 통제 체계에 대한 모든 이론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올해 핵전략학과에는 핵공학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수료한 인원을 저희가 핵공학 그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나머지 선택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핵 위기 관리 그리고 한반도와 핵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핵 작전 전문가를 또한 합참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을 군무원 교수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핵 전략학과는 현재 저까지 해서 3명이 이제 핵 전략학과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당연히 소요 판단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문학위 교육도 하지만 또 전입 인원에 대한 특별 과정 총 10강 정도 되는 것들 그래서 전입 인원들에 대한 수시 교육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제 핵 전략학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발표드릴 마지막 교육과 정책의 연계 방안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교육과 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전략의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캡스톤 교육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과의 핵전략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석사과정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가 되면 전략 그 정책부서에 가서 실제로 정책부서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받아서 한 학기 내내 그 과목을 연구하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거기서 듣고 또 그 정책 부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것이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부러 한 개 학기를 할당했습니다. 그 103페이지 첫 번째 그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들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 프로젝트 아톰 2024라고 써 있는 것은 CSIS 유명한 CSIS에서 항상 매년 내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굉장히 젊은 학자들이 낍니다. 석사 또는 뭐 학사만 받은 인원들도 여기 띵크탱크나 아니면 군에서 일하는 장교들도 여기 프로젝트에 함께해서 이런 책자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건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매년 실시하는 억제 심포지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다 참여해서 또한 젊은 사람들의 패널이 같이 운영되어서 같이 운영하면서 그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들, 말씀드리는 사이버, AI, 무인 기술 이런 것들과 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냉전기식의 억제 전략만으로는 뭐 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역시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좀 부럽습니다. 앤드류 푸터라고 꽤 유명한 이제 안보 학자가 있는데 이 푸터가 꾸리고 있는 제3차 핵시대 이 프로젝트가 5년간 26.5억을 받아서 젊은 학자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합니다. 유럽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부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용해서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 학과가 하고 있는 핵전략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42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정책실, 합참전략기획본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군학연의 학술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전략 억제 심포지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억제 심포지움뿐만 아니라 이들은 40여 개 이상의 학교와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맺어서 실제로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과 또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굉장히 많은 미 전역에 있는 싱크탱크들과 학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형의 핵 학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그의 허브가 결국은 국방대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비밀 당연히 저희도 비밀도 다루고 있고 또 정책 부서랑도 함께 하고 있고 새로운 학자들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야심찬 그림인데 국방대가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매니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국방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국방대만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뭐 서강대 육군역 연구소, 서울대 미래전 정보센터, 카이스트 그리고 뭐 포스텍, 유니스트 다 지금 사실은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학교 기관들이고요. 연구기관도 아산, 세종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찾아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직무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원래 국방대 안보과정에 고위급 대상 교육을 제공하고 1년짜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전략 교육을 지금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전략사령부 그리고 각군 본부의 이 전입자에 대한 직무 향상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책도 교과서도 새로 썼고요. 그래서 12명이 참석해서 새롭게 책도 썼고 그래서 새롭게 전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줘야 수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것이 107페이지에 보시면 계급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해서 끝날 것도 아니고 각 병과에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대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직무 향상 교육을 계속해서 돌려줌으로써 이들이 망각 주기도 우리가 해소하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그 정책 부서들에 대한 교육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어떤 과목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직무 향상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사가 올해부터 억제 심포지움을 하고 11월 14일 날 우리 최초로 작년에 창설된 전략사령부가 올해 한국 전략사령부가 올해 11월 14일 날 억제 심포지움을 엽니다. 아마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또한 젊은 사람들 또 많은 학계들과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그 학술적인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대가 항상 하고 있는 대학원생 국방학술 대회가 있고요.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내 국제 학술 회의를 하면서 또 다다음 주가 되면 안보학 대회라고 세계 안보학 대회가 대전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도 핵과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중요한 세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함으로써 피드백을 갖고 또 교육에 반영할 것들은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결론입니다. 요즘에 CNI가 유행합니다.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테그레이션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캡스톤 넥서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서 정책 전략 교육 연구를 다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술 또한 새로운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현재 억제할 뿐만 현재 북한 위협에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미래의 북핵 위협에도 300발 이상 되는 북한의 핵 탄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전 양상에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런 교육과 정책이 연계된 CNI를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보완하실 내용을 우리 주장군께서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핵안보와 관련돼서 핵 전략학과 신설 그리고 교육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가 이제 국민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한별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은식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조은식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조은식입니다. 손한별 교수께서 핵전략 관련해서 인재 양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발전시킨 좋은 아이디어를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6.25 전쟁 당시에 핵 폭격을 하려고 했던 기회가 3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장교 교육 체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레토 보고서라 그래서 Review of Education Training for Officers 해가지고 이 장교 교육 체계 검토를 하면서 뭐라고 반성을 했냐면은 미국의 그동안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장교들을 하여금 도구를 운용하는 애니멀 툴 유징 애니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툴 메이킹 애니멀로 양성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핵에 관해서도 많은 그 쿠바 사태 이후로 핵에 반짝 관심을 갖다가 또 김정은이가 핵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또 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핵 전문가 양성이 핵을 운용하는 데보다는 핵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위탁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참 군사 전략과에 있을 때 그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나는 핵을 만드는 쪽에 연구를 했지 핵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한 게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이게 우리 위탁 교육의 방향이 조금 이게 이제 핵 운용은 결국은 정치학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대학에서도 좀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의 그 이호재 교수가 핵의 세계가 한국 핵정책이라는 그런 책 이후에 핵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서나 책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군에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과 연계된 것은 아마 우리 송 교수께서 이 국방대학교의 핵전략
학과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체제를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핵에 관한 그런 자료가 총서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래서 정성정 박사라고 세종연구소에 선임 연구원하는 정성정 박사가 한국 핵자강 포럼이라는 이 단체를 조직해서 6건, 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6건의 총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에 관한 거의 전부가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마 그 교재가 전략학과의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러시아 총참모대 가 보니까 러시아군의 그 교범이 전부 핵전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투 교범에 이 한 줄을 보면은 아 이거 한 줄에 몇 명이 갖겠구나 하는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들은 이 교범 자체를 비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그 어떤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부터도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 미국이 해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하에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그럼 우리 교범의 핵에 관한 상황이 핵은 뭐 특별한 하나의 작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전술핵을 쓰겠다는 이런 마당에 지금 핵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작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송 교수께서 이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성과와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는 그 핵 위협 대응의 현실적인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요소와 핵 전략학과를 신설해서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 실무관의 연계 노력이 강화되고 직무군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책에서 제시한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제안 내용을 보시면은 정책 전략 중심의 인재 양성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대학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육군대학에서도 미국의 그 지참모대학의 샘스 과정처럼 이렇게 전략과 작전술학과를 이렇게 신설해서 좀 장교 교육을 좀 오래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아까 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수 병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대 해체돼 가지고 간부 남는 거를 전부 또 무슨 사단에 작전 계획 참모부로 해가지고 쑤시 넣어가지고 또 병력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에 맞는 참모부 편성에 대한 직무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수 병력을 확보해서 교육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은 예비역을 수시로 소집해가지고 그 우리 한 의원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질의하셨던 장교가 이렇게 육아휴직 떠나버리면 비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예비역을 소집해 가지고 그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 어떻게 상당히 그 대우를 해주면은 그 인원 보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장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폴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구작전 수립계획 우리가 전시작전권 가져온다고 했을 때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전략 전문 그러니까 전략기획 전문가, 작전기획 전문가, 전쟁기획 전문가를 찾는 데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조건에 의한 그하고 나서 또 허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그 이런 문제가 우리가 미국 거를 좀 이렇게 연합작전을 하면서 배우면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세트해 가지고 그 어떤 원인부터 그 결과까지를 다 참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맞는 것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없는 거는 했다 치고 하는 이런 교육이 육군대학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야 될 책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실러버스라 해서 이 강좌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토의식이나 이런 지도하는 이런 것이 토론식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요. 그 핵심적인 것은 인사관리제도 요거를 제가 요 일부러 적지를 않았는데 형평성 교육 제도를 빨리 수월성 교육 제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합참에 근무하고 연합사무원 근무한다 그래서 연합작전 전문가고 이렇게 전략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군에서 보면은 해군은 전문가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젊은 장교 때부터 딱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재보직하고 재재보직하고 하는 이런 그걸 통해서 이 육군은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 재보직한다든지 인사관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은 이 좋은 제도가 교육 잘 시켜놨고 활용하고 하는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는 이런 전문가 양성 제도라면은 하시오리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사 관리 제도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